푸틴은 현재 두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하나는 그의 거리에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이 첫 번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선에서 그의 적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그의 외군구동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콤소몰스크나 아무르 거리에서 중국어로 반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러시아 도로에서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푸틴, 우리를 도와주세요와 세친, 우리 돈을 주세요 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그 원인은 훨씬 더 깊습니다. 중국어 표지판이 러시아 거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해하려면 크렘린이 시작한 대규모 작전을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 남성들이 전선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동안 베이징과 모스크바 사이에 대규모 항공다리가 구축되어 그들이 남긴 일터, 운전석, 건설 현장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이민 서비스는 중국의 사무소를 열어 직접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중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취업 허가증 수는 9만 2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주로 극동 지역인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아무르, 사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로스네프트 정유소, 파이프라인,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인구가 현지 러시아 인구와 경쟁할 정도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착취 수준에 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한 달에 5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를 벌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들은 현지 러시아인들이 하기를 거부하는 가장 힘든 일에 배정되며 바로 이 점에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낮은 임금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콤소몰스크나 아무르에서 파업의 배경입니다. 로스네프트 정인소에서 하청업체로 일하는 중국 기업 페트로호화의 노동자들은 몇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스네프트는 우리는 하청업체의 모든 지급을 완료했지만 페트로호화의 경영진이 돈을 가지고 러시아를 떠났다고 밝혔다. 수백 명의 분노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처음에 행진을 벌였고 그 후 숲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파업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것이다. 현수막에는 푸틴과 세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직접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3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러시아 법을 알지 못했지만 이 무지가 일종의 면책을 주었습니다. 크렘린은 중국 시민을 체포하고 베이징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거리에서 자국법을 집행할 수 없으며 이는 주권 상실의 가장 터무니없는 예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실패이며 이 실패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급 임금을 훨씬 넘어섭니다. 푸틴은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무제한 우정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시민들에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조치는 크렘린의 경제적 절박함의 결과로 외화를 가져올 중국 관광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매우 달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명한 네프스키 대로는 중국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겨울 궁전 앞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복도에서는 이제 러시아인의 속삭임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 가이드의 확성기 소리가 들립니다. 거대한 중국인 관광객 그룹은 도시 방문객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소유주를 닮았습니다. 한때 러시아 귀족과 지식인들이 자주 찾던 장소들이 이제 위안화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군중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어두운 면은 극동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시베리아에서 땅을 임대하고 자작나무를 베어내고 100년 된 소나무를 수확하여 대부분의 목재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국 정보국의 보고에 따르면 푸틴 정권은 사실상 국가의 가장 부유한 땅의 통제권을 베이징에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푸틴은 중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정권의 노예 노동에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로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 작전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임대된 생물학적 로봇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18시간 노동, 한 달에 이틀만 쉬고 사실상 고용 보장이 없습니다. 그들이 번 돈의 대부분은 평양으로 갑니다. 노동자들은 생존할 만큼만 받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고급 주거 프로젝트는 이제 러시아 엔지니어가 아닌 이 그림자 군대에 의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예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러시아가 서방의 레이더로부터 숨기려는 지하 드론 공장과 탄약시설의 중요한 역할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인구 붕괴의 규모는 동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은 약 1,100만 명에 달합니다. 북한인과 중국인이 이 격차를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자 러시아는 인도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인에게 발급된 취업 허가증 수는 2025년에 56,500에 달했습니다. 2025년 12월에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비디오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크렘린벽 앞 붉은 광장에서 인도 노동자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중심은 이제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리듬에 맞춰 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인들의 것이다 라는 푸틴의 슬로건과 공장 바닥의 현실 사이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의 반대편에는 발트해 연안이 있습니다. 우스트루가. 2005년에는 인구 2,000명의 평범한 해안 정착지였습니다. 푸틴의 에너지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비전으로 인해 이 지역은 대규모 건설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2025년까지 인구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37개의 선석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5,000명에서 7,000명의 노동자가 석유, 컨테이너, 석탄, 화물 터미널에서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 3만 명 인구의 생계는 항구 운영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항구가 운영되면 돈이 흐르고 항구가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그리고 항구는 우크라이나의 3월 공격 동안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외부의 타격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기 시작한 구조를 강타했습니다. 크렘린의 선전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 노동자들은 시스템에서 가장 특권을 가진 계층이었습니다. 숙련된 러시아 직원은 한 달에 20만 루블까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블의 평가 절하와 대규모 인플레이션으로 그 돈은 사실상 무가치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옥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었다. 우스트루가에서 그 거대한 작업에 물리적 부담을 짊어진 사람들은 고임금의 러시아인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었다. 자격을 갖춘 러시아인이 20만 루블을 벌 때 이 이주 노동자들은 한 달에 6만에서 9만 루블을 받으며 추운 날씨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푸틴의 전쟁 기계에서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였습니다. 매일 그들이 밸브를 열고 화물을 접지할 때 수백만 달러가 전쟁을 위해 크렘린의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그 기계는 불타올랐습니다.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노바텍과 같은 대기업조차도 노동자들을 의무 휴가로 보내거나 부분 급여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는 외국에서 길을 잃고 돈도 없고 굶주린 채 불타버린 산업단지 한가운데 갇힌 이주 노동자들에게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2023년에 모스크바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는 오몬의 잔인한 개입으로만 진압되었습니다. 우스트루가의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는 내부 기업 분쟁이 아니라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콤소몰스크의 중국인 노동자들, 우스트루가의 중앙아시아 이주민들, 같은 구조적 붕괴가 러시아의 양쪽 끝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반응은 항상 같습니다. 무시하고 억압하고 다음 위기까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러시아 거리로 몰려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독립연구기관인 레바다 센터가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데이터는 내전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의 56%라는 대다수가 이민자의 입국을 즉시 완전히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 절반 이상이 강렬한 민족주의적 히스테리, 심각한 편집증, 깊은 외국인 혐오에 휩싸였습니다. 거리에서는 슬라브족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푸틴이 빠진 치명적인 전략적 딜레마가 완전한 지정학적 교착 상태로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전쟁 기계와 경제를 유지하고 공장, 중공업, 물류 경로가 작동하기 위해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주민들이 나라로 들어오고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하지만 거리들은 빠르게 외국화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의 이러한 문화적 충격은 지역 주민들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자극하고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경찰의 압박이 심화되면서
이주민 그룹은 코모소몰스크에서처럼 반란을 일으키거나 건설 현장을 떠나 나라를 탈출하려고 시도합니다. 노동자들이 도망치면 탄약 생산 라인이 멈추고 공장이 다시 문을 닫으며 경제는 다시 붕괴로 빠져듭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결코 깨뜨릴 수 없었던 혼란의 자기 지속적 사이클입니다. 이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몇 가지 옵션이 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통합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주민에게 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주의 기반을 환하게 할 것이고 현재 크렘린은 그 기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자동화에 투자하여 공장에서 로봇 사용을 늘리고 인공지능 지원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재 해소는 기술 이전이 어렵고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옵션은 전쟁을 끝내고 전선에 보냄 수십만 명의 군인을 복귀시키며 두뇌 유출을 다시 나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푸틴은 이 옵션을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옵션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관리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전략은 효과가 없습니다. 네 가지 선택지 모두 막다른 길입니다. 미국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며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 과정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빼앗기고 국제 무대에서 소외된 18에서 30살 사이의 러시아 청년들은 필사적으로 나라를 떠나 유럽이나 미국으로 도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는 중단되고 항공 노선은 폐쇄되었으며 국경 통과는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나라 안에서 엄청난 압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은 국경을 넘으려 하거나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유사한 위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련도 마지막 몇 년 동안 노동력 부족, 민족 갈등, 경제 위기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앙정부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다른 공화국에서 노동자를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민족 갈등은 거리로 번졌습니다. 그 당시 경제적 약속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고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러시아는 소련이 아닙니다. 조건은 다르지만 유사점은 눈에 띄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련의 붕괴를 촉발한 것은 외부의 타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쌓인 피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러시아는 이 내부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위기가 전쟁을 끝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사회의 구조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돈이 있어 도시를 사들이고 있는 중국인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비참한 상황에서 일하며 때때로 반항하는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 안톤 게다슈첸코는 이 시점에서 당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건설 현장에 남아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선에 투입될 것인가? 그 답은 크렘린의 어두운 복도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과거 관행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중앙아시아인들을 데려왔고 그 다음에는 쿠바인들 그리고 네팔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약속은 항상 같았습니다. 고임금의 건설 작업이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공포 영화처럼 예측 가능하게 전개됩니다. 노동자들이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여권이 압수되고 그들은 키릴 문자로 쓰인 서류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 서류의 단어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서류는 단순한 절차, 건설보험이라고 속여서 서명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사형 선고입니다. 그들이 서명하는 순간 그들의 신분은 노동자에서 계약군인으로 바뀌고 그들은 칼라시니코프를 손에 들고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현장에서 오는 증거는 이 끔찍한 현실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합니다.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부분은 재정적인 측면입니다. 푸틴은 이 외국인 군대에 자신의 국민의 생계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군인들에게 한 사람당 한 달에 약 2,000달러를 지급합니다. 이 돈은 북한 정권의 연간 5억 달러의 생명선입니다. 러시아인이 한 달에 평균 600달러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푸틴은 동맹국의 군인에게 자국 시민의 3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큰 그림을 보면 러시아가 직면한 위협은 외부로부터의 이민자 유입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썩어가는 시스템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크렘린이 오랫동안 자신의 뒷마당으로 여기고 경시해온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이제 러시아의 운명을 쥐고 있는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선에서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권을 약속받는 대가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끔찍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선으로 보내진 타지크, 우즈벡, 키르기스 노동자 한 명마다 모스크바의 서비스업, 건설, 청소 일자리에는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생깁니다. 푸틴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경제를 희생하고 있다. 상하로보 구치소와 같은 곳에서의 비인간적인 배후와 강제 징집 관행은 중앙아시아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반란의 씨앗입니다. 러시아 내에는 군사훈련을 강요받은 수백만의 분노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외국인 혐오 정책과 악화되는 경제가 심지어 이주민들조차 러시아를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루블화의 평가절하와 정찰의 압박은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을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개발 지역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략적 체크메이트는 인구 통계의 차가운 잔인한 수학에 숨겨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생물학적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20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국가에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을 나타냅니다. 나폴레옹 전쟁, 제1차 세계대전 또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러시아의 인구학적 미래는 이렇게 아무러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전쟁은 전선에서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건설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은 이 현실을 숨기기 위해 데이터를 국가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숫자를 흐리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민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주장하는 러시아의 러시아 정체성 상실을 막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전략적으로 이는 러시아 연방의 통합성을 위협합니다.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군대가 해체되며 인구가 인구학적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는 모스크바가 시베리아, 카프카스, 극동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중국과 접경한 지역에서 중국 인구의 증가는 이들 지역이 사실상 베이징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영토의 상실이 아니라 영향력의 이전입니다. 푸틴이 제국을 확장하려 했지만 그는 자신이 지배하던 핵심 지역의 인구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림은 초강대국의 군사적 패배보다 훨씬 깊은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피터 대제처럼 영토를 확장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러시아를 아시아의 인구 및 경제 식민지로 만든 지도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전쟁은 생산적인 남성 인구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로 인한 공백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아시아의 문을 열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인도 청년들이 붉은 광장에서 춤을 추고 중국 관광객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사들이며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틴의 주권 러시아는 이제 반지 표지판일 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주유소, 인도의 뒷마당, 그리고 북한의 노동 수용소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들리는 볼리우드 음악은 사실 축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총 한 발 없이 이루어진 러시아의 조용한 항복에 대한 탄식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는 더 이상 러시아인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덧붙여야 합니다. 우리의 분석을 잠시 멈추고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84,000명의 팔로워가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몇 달간의 노력, 아카이브, 그리고 모든 비디오를 훔쳐서 게시한 이 해적 페이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아래 설명에 제공된 가짜 페이지 신고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열리는 페이지에서 지적 재산 옵션을 선택하여 이 도둑질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입니다. PB로 시청하는 분들은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채널의 정보 섹션에 있는 공식 링크를 클릭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공식 페이지를 팔로우하여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단했던 곳에서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